미국 테네시주 마운틴시티. 테네시에서 가장 북동쪽에 위치한 마운틴시티는 인구 약 2,500명이 살고 있는 한적하고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알 정도로 이웃끼리 가깝게 지내 범죄율이 낮은 안전한 도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을에 SNS 언파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여성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들을 조종해 7개월 된 아이의 부모를 살해하는 섬뜩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해자의 정체는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고 어리숙함 속에 숨어 가해자이면서도 끝까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 이 여성은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빌리 진 헤이워스. 1988년 3월 19일 출생. 당시 나이 23세.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죠. 진은 평소 낚시와 하이킹을 취미로 즐겼습니다. 진에게는 13살 연상의 남자친구 빌리가 있습니다. 빌리 페인. 1975년 7월 10일 출생. 당시 나이 36세.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보이며 금세 친해지죠. 13살이라는 큰 나이차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했습니다. 빌리도 낚시와 하이킹을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 정말 천생연분이었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아들 타일러를 낳고 함께 살았습니다. 빌리와 진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곧 그동안 미뤄뒀던 결혼식도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있던 그때 애석하게도 이들에게 엄청난 불행이 찾아옵니다. 2012년 1월 31일 오전 10시 이웃에 사는 로이가 빌리 집을 지나갑니다. 그는 우편물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죠. 로이는 빌리의 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벌써 출근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로이는 차에서 내려 빌리의 집 쪽으로 가 크게 빌리를 부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는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 뒤쪽으로 가봅니다. 다행히 뒷문이 열려 있었죠. 로이는 불안함에 잠시 머뭇거리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으악!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침대에 쓰러져 있는 빌리를 발견합니다. 로이는 급하게 아내를 부르고 로이의 아내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다른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빌리의 아내 진을 발견하죠. 진은 피범벅이 된 채 7개월 된 아들 타일러를 품에 안고 숨져 있었습니다. 끔찍한 환경을 마주한 로이의 아내는 서둘러 911에 전화하죠. Johnson County 911. Honey, I think his name was bad. There's a baby involved. He don't look right. He's in one room, she's in the other, right? Playpen. Okay, do you want to attempt to do CPR? They're both dead. It's too late. 얼마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빌리는 머리에 총상이 있고 목에도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진 역시 머리에 총상이 있었죠. 빌리와 진은 격렬하게 저항한 듯 보였으며 두 사람 다 가까운 거리에서 당한 듯 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운틴시티는 최근 수년간 살인사건 발생률이 0에 가까웠죠. 범죄율이 워낙 낮았던 탓에 이런 강력 범죄를 처음 접해본 경찰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현장을 봉쇄하고 테네시 경찰의 지원을 요청하죠. 지역 보안관 마이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7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본 적이 없다며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현장은 참혹했죠. 잠시 후 테네시 수사국의 경찰이 도착하고 그제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집안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발자국조차 없었죠. 유일하게 찾은 증거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탄피 2개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진의 가방에, 다른 하나는 아기용 의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범인이 집을 뒤진 흔적이나 집에 없어진 물건은 딱히 없어 보였죠. 돈이 목적이 아닌 것은 확실했습니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입니다. 누가 대체 빌리 가족의 목숨을 노린 걸까요? 경찰은 빌리 부부의 가족과 지인, 이웃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곧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게 되죠. 빌리 가족은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여자 한 명 때문에 꽤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걸로 알아요. 빌리 부부의 주변인들은 모두 한 사람을 지목했는데요.
바로 제넬이었습니다. 빌리 부부는 최근 제넬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하죠. 경찰은 즉시 제넬에 대해 조사합니다. 제넬 포터, 1981년 4월 27일, 당시 나이 31세. 제넬은 아버지 마빈, 어머니 바바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넬의 아버지 마빈은 18의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당시 자신이 CIA에서 일했었다고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는 군 복무 중 큰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등을 다치고 폐 기능에 손상을 입으면서 그대로 전역하게 되죠. 그때 다친 후유증으로 그의 집에는 늘 산소 호흡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빈은 총기 마니아입니다. 늘 손에서 총을 놓지 않죠. 이렇게 산소 탱크에 탄화를 걸어놓은 걸 보면 그가 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바바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집안일을 하며 딸 제네를 돌보고 있죠. 마빈과 바바라에게는 2명의 딸이 있는데 큰딸 크리스티는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제넬 포터죠. 제넬은 31살이나 됐지만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모임이나 파티에도 가본 적 없죠. 그녀가 유일하게 하는 일이라곤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인터넷, 즉 SNS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녀의 방은 온통 인형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초등학생 아이방 같았죠. 제넬은 태어날 때부터 당뇨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고 엄격한 식습관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청각 정보 처리 장애가 있어 소리는 정상적으로 듣지만 뇌에서 그 소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다른 사람보다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죠. 제넬의 부모 마빈과 바바라는 딸 제넬이 아픈 게 모두 자신들 탓인 것 같아 무척 괴로웠습니다. 이 때문에 제넬은 어릴 때부터 31살이 된 지금까지 부모의 엄청난 과보호 속에서 자랐죠. 어머니 바바라는 딸 제넬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친구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키고 세상과 격리하듯 딸 제넬을 키웠습니다. 제넬은 학창시절 IQ 테스트를 받았는데 IQ 72로 경계선 지능이 나왔습니다. 마빈은 연금과 장애인 수당을 받고 바바라는 연금을, 제넬은 정부 지원금을 받았죠. 두둑한 연금과 정부 지원금 덕택의 제넬 가족은 크게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넬은 오랜 시간 보호라는 명목 아래 어떤 바깥 활동도 하지 않고 집에서 페이스북 같은 SNS만 하면서 지냅니다. 2004년 제넬의 가족은 마운틴 시티로 이사 옵니다. 조용하고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 온 제넬 가족은 이웃과 교류도 하지 않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외부와 단절한 채 살아가죠. 제넬 역시 이사 오고 1년 동안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아 이웃은 꽤 오랫동안 제넬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합니다. 2012년 2월 2일 경찰이 제넬의 집을 찾아옵니다. 마빈과 바바라는 경찰에 등장해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기 동네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다고 이사 온 지 7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을 외지인 취급하며 모함하는 거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자신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억울하고 속상한 게 있다는 듯 제넬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랫동안 빌리 부부가 절 괴롭혔어요. SNS에서 절 욕하고 다녔죠. 심지어 돌을 던져서 우리 집 창문을 깨기까지 했다고요. 너무 무서워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들은 별일 아니라며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경찰이 대체 뭐 때문에 빌리 부부가 괴롭히는 것 같냐고 제넬에게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They said I was too pretty. 이 한마디에 침묵이 흐르고 경찰은 탐문 수사 중 알게 된 제이미라는 남성에 대해 묻습니다. 제이미가 남자친구예요? 제넬은 제이미는 친구일 뿐이라며 연인 사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경찰은 제넬과 제이미가 연인 사이라는 다수의 증언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제이미를 경찰서로 따로 불러 조사합니다. 제이미는 사망한 빌리의 사촌이었죠. 그는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다더니 느닷없이 빌리 부부가 페이스북에서 제넬을 괴롭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빌리 부부와 제넬이 여러 번 충돌했다고 하죠. 경찰은 제이미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빌리 부부를 죽인 범인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이미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이미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You're real free-eyed. Free-eyed?
CIA는 대통령 직속의 미국 국가정보기관입니다. 중앙정보국 소속 요원을 여기서 왜 찾는 걸까요? 제이미가 이어 말합니다. 크리스라는 CIA 요원이 최근까지 연락해 왔어요. 제네를 보호하는 게 그의 임무라고 했죠. 이 무슨 황당한 말이죠. 뭔가가 있다는 걸 눈치챈 경찰은 7시간에 걸쳐 제이미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결국 제이미의 자백을 받아내죠. 사실 마빈이 빌리와 진을 죽였어요. 경찰은 즉시 마빈을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마빈은 처음에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죄를 시인하죠. 제가 죽였어요. 하지만 아내와 딸은 아무 상관없어요. 저 혼자 한 일이에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마빈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의 집은 소형 무기고나 다름없었죠. 소총, 권총, 장총 등 다양한 종류의 총기가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인쇄된 빌리 부부의 사진이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 대부분 빌리 부부의 페이스북 계정에 있던 사진들이었죠.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자 제넬과 그녀의 어머니 바바라는 사진을 찍거나 숨기려 합니다. 한편 마빈의 차량을 수색 중이던 경찰은 마빈의 차에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와 똑같은 탄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파쇄된 종이더미 3개를 발견하는데요. 경찰은 모두 수거의 종이 조각들을 이어붙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크리스라는 CIA 요원과 주고받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이메일 내용이었습니다. 크리스는 제넬의 가족에게 빌리 부부와 그들의 친구들이 제넬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CIA 요원이다. 제넬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지. 빌리 일당이 제넬에게 몹쓸 짓을 하고 죽이려 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추적하고 있다. 당신들이 먼저 행동해야만 딸을 살릴 수 있어. 그들로부터 제넬을 지켜야 해. 당신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제넬이 위험해질 거야. 그는 반복적으로 빌리 부부와 그의 친구들이 위험한 존재이며 그들이 제넬을 위험에 빠뜨리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죠. 서둘러 빌리 부부를 처리해야 한다고 종용하기까지 합니다. CIA 요원이 일반 시민에게 연락해 위험 인물을 특정하고 살인을 지시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경찰은 크리스라는 인물이 대체 누구인지 그에 대해 조사합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죠. 경찰 조사 결과 크리스의 메일 IP 주소가 제넬의 집 IP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즉 CIA 요원 크리스가 제넬 가족에게 보냈다는 메일은 사실 제넬의 집 컴퓨터로 가족 중 누군가 CIA 요원을 사칭해 가족에게 메일을 보낸 거였죠. 경찰은 곧 그게 제넬이 한 일이라는 걸 밝혀냅니다. 경찰은 IP 주소와 메일 로그 분석을 통해 크리스가 보냈다는 메일이 사실은 모두 제넬의 컴퓨터와 이메일 계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걸 알아내죠. 게다가 크리스의 메일에서 보이는 글의 스타일, 문장 형태, 단어 사용 등이 제넬의 평소 글쓰기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밝혀냅니다. 크리스는 제넬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었던 거죠. 제넬은 가족이 크리스라는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 크리스 티아덴이라는 진짜 경찰의 사진을 도용해 계정을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경찰은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갖고 있는 제넬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기극을 벌이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넬은 늘 집에 인터넷만 했습니다.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같은 SNS는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런 그녀가 유일하게 밖을 나갈 때는 약을 타기 위해 약국에 갈 때뿐이었습니다. 2009년, 제넬은 약국에 약을 타러 갔다가 트레이시라는 직원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트레이시는 친구가 없는 제넬을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이런 관심과 따뜻함을 처음 받아본 제넬은 트레이시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두 사람은 무척 가까워졌고 트레이시는 제넬의 집에 놀러가 제넬의 부모와도 인사를 나눕니다. 제넬의 부모 마빈과 바바라 역시 트레이시라면 제넬과 가깝게 지내도 괜찮다고 생각해 처음으로 제넬이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는 걸 허락하죠. 트레이시는 제넬과 산책도 하고 암벽 등반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트레이시는 사건의 피해자이자 자신의 오빠 빌리를 제넬에게 소개해주죠. 제넬은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만난 이성에게 마음을 뺏겨버리고 빌리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빌리에게 제넬은 그저 이웃일 뿐이었죠. 2009년 말 트레이시는 사촌 제이미를 제넬에게 소개해줍니다. 제이미 커드. 당시 나이 38세. 제이미는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을 즐겨 했죠. 인터넷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제이미와 제넬은 금방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마빈과 바바라는 딸 제넬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절대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미와 제넬은 부모님 눈을 피해 몰래 만남을 이어가죠. 2010년 34살에 빌리는 방직 공장에서 자신보다 13살 어린 진을 만나 연인이 됩니다. 제넬은 빌리 커플과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고 친구로 지냈습니다. 제넬은 빌리 부부의 지인들과도 팔로우했죠. 그런데 제넬이 갑자기 페이스북에 진과 진의 친구 린제이가 나쁜 들이라는 게시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진과 린제이의 페이스북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마치 자기 사진인 것처럼 자기 이름을 태그해 놓죠. 이것을 본 린제이는 화가 나 제넬에게 전화합니다. 지금 올린 글들 좀 삭제해줄래?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나나 진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줘. 그러자 제넬은 린제이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통 모르겠다며 자기는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발뺌하죠. 뻔히 자기 페이스북 계정에 글과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도 말이죠. 이때부터 제넬은 진과 그녀의 친구에게 하루 수십 번씩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소리만 내다 끊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넬의 집 전화번호가 발신본에 찍혀 있음에도 진과 그녀의 친구는 오히려 제넬의 아버지 마빈에게 그만 좀 딸을 괴롭히라는 한 소리를 듣게 되죠. 여기에 더해 제넬은 SNS에 진과 그녀의 친구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험담글을 올립니다. 이들은 약물을 하고 있으며 진은 마을 사람들 80%와 잠자리를 했고 HIV 보균자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여러 아이디를 통해 이런 글들이 올라오지만 빌리 부부와 그녀의 지인들은 전부 제넬이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제넬의 괴롭힘이 수위를 넘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지만 위협, 범죄적 수준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사건은 그대로 종결돼 버리죠. 도를 넘은 제넬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빌리 부부는 페이스북에서 제넬을 언팔해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자신이 언팔당한 걸 알게 된 제넬은 분노합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공격이자 선전포고였죠. 이때 CIA 요원 크리스가 등장합니다. 제넬은 자신의 부모와 자신을 사랑하는 제이미를 조종해 빌리와 진을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제넬은 크리스라는 이름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부모, 제이미와 수백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빌리 부부가 제넬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먼저 그들을 처치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아버지 마빈에게는 해병대원답게 가족을 지켜달라며 그를 자극하기도 했죠. 마빈과 바바라는 딸이 정말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해 제이미와 함께 행동에 나서기로 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아침, 마빈은 제이드와 함께 빌리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빌리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빌리를 향해 총을 쏩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진을 죽이죠. 경찰은 마빈, 바바라, 제넬, 제이드 4사람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2013년 마빈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난 CIA 요원의 지령을 받았을 뿐이야. 딸을 지키려 한 거라고. 직접 총을 쏜 마빈은 2건의 살인에 대해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2015년 법정에선 제넬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자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한 가냘픈 피해자인 양 행동합니다. 그녀는 시종일관 울먹이며 말하죠.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크리스가 정말 있는 줄 알았어요. 빌리 부부가 절 엄청나게 괴롭혔다고요. 빌리 부부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제넬의 주장은 그 어떤 것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제넬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오히려 제넬이 빌리 부부와 그들의 지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집착했다는 증거만 존재했습니다. 검찰의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제넬이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하게끔 했다. 제넬은 어릴 때부터 지나친 과보호 속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SNS에 과하게 의존하며 심각한 강박, 편집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제넬은 빌리 부부와 그다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죠. 대부분 SNS 중심의 일방적 관계였습니다. 제넬은 빌리 부부가 자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메시지에 즉각 반응하지 않자 그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그들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빌리 부부는 제넬과 거리를 두고 페이스북 팔로우를 끊어버리죠. 이 행동이 촉발제가 돼 제넬은 빌리 부부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생각하고
급기야 빌리 부부가 뒤에서 자기를 욕하고 다니고 위협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립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죠. 재판부는 제넬에게 1급 살인과 살인 공모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바바라에게는 25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과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3년형을 선고합니다. 제이미 커드는 수사에 협조하고 증언한 대가로 25년형을 선고받죠. 2021년 딸에게 속아 살인을 저질렀던 마비는 교도소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제넬은 현재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여성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황소를 시도하지만 모두 기각돼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